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을 그렇게 정리한 기록 한 줄 뒤로 한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1591년 늦은 봄, 한양 창덕궁의 긴 회랑 끝에 한 궁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내시 한 사람이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지도 않았고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침묵만으로 이 관계는 이미 문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내시와 궁녀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기록되기 전부터 끝나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경국대전의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막 나라의 틀을 세우던 시기, 궁궐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숨쉬는 공간이었고 국가 질서가 가장 촘촘하게 작동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일부로 존재했습니다. 궁녀는 대개 어린 나이에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공간에 놓인 뒤 하루 대부분을 정해진 동선과 규율 속에서 보냈습니다. 내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체를 잃는 대신 궁 안에서만 허용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이 유지되는 한 개인의 삶은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궁궐 곳곳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 밤이 깊어지는 회랑, 물건을 옮기는 창고 앞에서 말입니다. 서로를 모른 척하며 지나쳐야 했지만 사람인 이상 시선이 머무는 순간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의 궁중은 가장 예민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내시는 거세된 존재였고 궁녀는 왕실의 재산처럼 관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궁녀와 내시의 감정 교류는 단순한 개인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궁중 기강이 균열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왕권 질서를 흔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른 시기부터 궁중의 남녀 관계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궁녀의 사적인 관계를 금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시 또한 궁중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가 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록과 일기류 기록을 보면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소문과 의심만으로 조사나 격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간간히 등장합니다. 확실한 정황이 없어도 먼저 분리하고 먼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해명할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판이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동선의 겹침이 곧 문제가 될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되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내시와 궁녀가 마음을 나누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까지 위험했던 걸까요? 정말로 금지된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였을까요? 이제 시선은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길러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에 배치되었는지로 이어집니다. 궁녀와 내시는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 관계가 처음부터 허용되기 어려웠는지 그 구조부터 차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600년대 초 한양 창덕궁의 새벽은 늘 분주했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부터 궁녀들은 물을 깃고 불을 지폈고 내시들은 정각 사이를 오가며 하루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전날 밤의 감정은 남겨둘 수 없고 오늘의 역할만 반복되는 공간. 궁궐의 하루는 이렇게 개인보다 제도가 먼저 움직이며 시작됐습니다. 궁녀와 내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는 대부분 평민이나 중인 가문에서 어린 나이에 선발돼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거나 국가의 징발로 선택의 여지 없이 보내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입궁하면 수십 년을 궁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퇴궁이 허락되기 전까지는 가족과의 관계도 개인의 미래도 모두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내시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집안의 결정이었던 신체를 포기한 대가로 궁중에서만 허용되는 역할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지만 그 가까움은 곧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의미했습니다. 내시는 신뢰의 대상이면서도 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궁녀도 내시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궁궐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선과 관계는 왕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의 남녀 관계는 처음부터 문제의 씨앗으로 취급됐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특히 왕실의 사적인 공간에서는 성윤리가 곧 정치 질서와 직결됐습니다. 궁녀의 몸은 왕실의 재산처럼 관리됐고 그 감정 역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인식은 경국대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궁녀가 사사로운 관계를 맺는 행위는 단순한 품위 문제를 넘어 궁중 기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됩니다. 내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세되었다는 이유로 자유로웠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엄격한 감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궁녀와 내시는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같은 새벽을 맞고 같은 밤을 견디며 서로의 존재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말합니다. 보아도 모른 척하라고, 느껴도 느끼지 않은 척하라고 말입니다. 훗날 바로 이 구조가 수많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험으로 간주됐습니다. 궁궐에서는 감정이 싹트는 순간보다 그 가능성을 상상하는 쪽이 훨씬 빨랐습니다.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궁녀와 내시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말이 돌았다. 수상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시작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사건은 이미 행정 절차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궁궐의 규칙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는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먼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궁녀와 내시가 가장 쉽게 의심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의심이 실제 사건으로 번지는 순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문이 기록이 되고 침묵이 죄가 되는 시간, 궁궐이 가장 냉정해지는 장면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12년 여름 한양 경복궁 안쪽의 한 별실에서 아주 조용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밤사이 누군가를 자주 마주쳤다는 소문, 동선이 유난히 자주 겹친다는 보고, 그리고 말이 조금 지나쳤다는 전언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의심은 곧 조사로 이어졌고, 조사는 곧 기록의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궁녀나 내시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보다 풍문이 있다, 사람들의 말이 돌고 있다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문제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조사는 대체로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소환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이루어졌고, 당사자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별실로 불려갔습니다. 궁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질문을 받았고, 내시는 시선을 피한 채 짧은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의 조사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법정과는 달랐습니다.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 판단하기보다 질서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내시와 궁녀의 관계는 그 자체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고, 설명되지 않는 관계는 곧 위험한 관계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아도 정리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내시와 궁녀가 말이 많아지면 둘 중 하나는 사라진다. 확실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체감에 가까운 소문이었지만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사건의 전말보다 처분 결과만 짧게 남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궁녀에게 내려진 조치는 대체로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다른 정각으로 보내지거나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심한 경우 형벌을 받은 뒤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후의 삶은 실록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국가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궁궐이 다시 조용해졌는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궁중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했고, 왕의 신임 여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파면이나 직무 이동, 외곽 관하로의 전출 같은 방식이 주로 선택됐습니다. 같은 의심을 받아도 궁녀와 내시가 맞닥뜨리는 결과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결국 궁녀만 손해본다, 내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들이 돌았고, 그 말은 궁녀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고처럼 공유됐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 시선을 피하는 법, 말을 아끼는 법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느냐보다 그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궁녀와 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보다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이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의심이 어떻게 책임의 무게로 나뉘게 되는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관계, 같은 소문.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1618년 가을 한양 창덕궁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멎은 회랑 끝에서 누군가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채 불려 나옵니다. 큰 소란도 공개된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자체가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의심이 일정선을 넘으면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궁중 질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고 그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은 미리 잘라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쯤에 이르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뒤로 밀립니다. 대신 그럴 수 있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각 안쪽에서는 조치가 논의됩니다. 궁녀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아예 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지, 혹은 형벌이 필요한 사안인지가 빠르게 검토됩니다. 내시에 대해서도 처분이 거론되지만 논의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지, 대체 인력이 있는지, 왕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교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개인의 숙련도보다 궁중 질서 유지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시는 궁중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처분에도 계산이 따랐습니다. 같은 의심을 받아도 처리 방식은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궁중 기강을 엄히하라, 뒷말이 없게 하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궁궐 전체의 평온이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돼야 했고 그 해결은 빠르고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장면은 기록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눈물도 항변도 마지막 대화도 적히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만 남습니다. 누구는 궁을 떠났고 누구는 직무에서 물러났으며 누구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조선 궁중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목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시와 궁녀가 마음을 나누면 정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랑 그 자체가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의 균열과 소문의 확산,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왕권에 더 위협적이었을까요? 후반부로 갈수록 답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조선의 궁궐은 개인의 삶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위계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배치된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감정은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궁녀와 내시의 감정은 가장 먼저 의심받고 가장 빨리 정리돼야 할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왜 같은 의심이 누군가에게는 회복 가능한 상처로 남고 누군가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단절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은 처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1620년대 초 한양의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의심받던 이름들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고 기록도 그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누군가의 삶이 정리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의심, 같은 관계였지만 처벌 이후의 길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궁녀는 궁을 떠나는 순간
모든 보호망을 잃었습니다. 궁 안의 생활은 고되었지만 적어도 먹을 것과 잠자리는 보장돼 있었습니다. 태궁은 자유라기보다 갑작스러운 방출에 가까웠습니다. 연고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궁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혼사나 생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여기서 끊깁니다. 국가는 더 이상 그 삶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파면이나 전출을 당해도 궁중 행정이나 외곽 관하에서 다시 일을 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제되기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로 옮겨지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궁중 운영의 연속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고 궁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조선의 궁중 질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할과 기능, 그리고 대체 가능성이 기준이었습니다. 궁녀는 언제든 교체될 수 있었고 내시는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물게 사형이나 중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실록은 이 경우에도 감정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처단했다는 짧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연좌는 없었다고 덧붙이지만 그 이후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궁에 딸을 보냈다는 사실이 집안의 침묵이 되는 순간 그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은 개인에게 내려졌지만 그 여파는 말없이 주변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궁녀와 내시의 관계를 다룬 기록들은 사랑의 비극이라기보다 궁중 질서 유지의 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이 문제를 도덕이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쉽게 정리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이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종종 약한 위치에 먼저 떨어집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 말하기 어려운 사람, 보호망이 얇은 사람이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조선의 궁궐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내시와 궁녀가 마음을 나누면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조선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이 남긴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벌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기록 바깥에서 이어졌을 삶의 이야기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1630년대에 접어들면 궁궐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입니다. 사건은 기록에서 사라지고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습니다. 궁녀였던 사람은 궁 밖 어딘가에서 늙어갔을 것이고 내시는 다른 관하나 조용한 자리에서 생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국가의 기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궁중 기록은 일관됩니다.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 개인의 인생은 기록의 범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행정의 언어뿐입니다. 궁녀와 내시의 관계를 둘러싼 제도는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감정 통제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의심을 차단하는 방식은 오히려 익숙한 관행이 됩니다. 궁녀의 입궁 연령은 점점 어려졌고 퇴궁 이후의 삶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도록 유지되며 사람들에게 마음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을 남겼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내시와 궁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막아야 했는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궁궐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 제도를 단순히 잔혹하다고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선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감정보다 구조의 안정을 우선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랑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구조가 누구에게 더 무거운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고 누군가는 기록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서 마음을 끝까지 숨기며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쯤은 그 감정을 인정했을까요? 궁궐은 사라졌지만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는 형태를 바꿔 지금도 낯설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관계보다 질서가 먼저 오는 순간들, 옛날 이야기인데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역사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